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섹션 자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이용경입니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STO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섹션은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자산 주제로 두 개 회사의 해외 진출, STO 사업 전략과 모델에 대해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디아나 서울 이욱지 CAO님께서 우리들 녹지병원과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STO 사업 전략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 녹지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 의료법인으로 추진되어 설립되었으나 아마 조건부 설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되었고 해외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 관광에 중점을 두고 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 한 1,000억 원 규모의 의료 관광 토큰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욱기 대표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녹지국제병원, 그다음에 디아나 서울의 CAO를 맡고 있는 이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원래 현대 출신이거든요. 현대 출신의 옛날에 소프트뱅크 투자 자회사의 한국 직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스타트업이라는 데 관심이 많아갖고 굉장히 원래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키워드가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 세상에 어려운 키워드를 많이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녹지병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설립하려고 했으나 비영리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또 제주개발공사 JDC가 다시 헬스케어 단지를 전 세계 대상의 헬스케어 단지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서 지금 병원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참 그 전에 여러분 STO는 사실 제가 봐서는요.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하셨고 하셨는데 글로벌화라는 관점이 없으면 STO의 가치는 본질적 가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코인 가지고 사실 이제 엄청나게 붐을 이뤘고 김치 코인이니 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전략적으로 실패한 게 물론 정부의 규제가 있어서 못했죠. 글로벌화가 핵심이에요. 글로벌화를 했으면 우리나라가 새롭게 디지털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는 이 STO가 다시 한번 한국의 이런 금융 허브, 디지털 금융의 허브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석유 자원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파이낸싱을 통해서 새로운 이 생태계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한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헬스케어예요. 저희 급 고령화를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고령화 문제는 저희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특히나 아시아가 앞으로 닥칠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닥칠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라인이 일본으로 결국 넘어갔죠. 거의 그렇죠? 뭐 마지막 협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증을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은 왜 라인 같은 SNS를 안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야후를 가지고 있는 마사요시 손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왜 안 가졌을까요? 거기에는 일본의 무서운 숨겨진 그 책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범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대부분 일본 기업이나 인프라를 투자하는 건 받아들여요. 하지만 일본 기업이 자국 내 진출하는 거는 막습니다. 특히나 금융산업을 막아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은 대법이 발전했죠.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교포 2세들이 만든 빠치코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대법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유일하게 그걸 받아들인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러시안 캐시라든지 근데 최근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더 이상 한국에서는 수익 효과가 없어요. 창출 효과가.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자 제한법을 통해서 20%를 막아놨고 더 이상은 가치가 상승 안 돼요. 그러면 일본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바로 아시아 시장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들어갈까요? IT라는 좋은 매체가 있죠. 근데 일본은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 드렸죠. 일본을 의도적으로 막는 아시아의 상당한 그 상층부 세력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일본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글쎄 이거는 이제 유추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내용입니다. 라인을 의도적으로 한국이 개발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해소해 버린 거예요. 왜? 일본은 바로 헬스케어랑 의료와 금융이 결합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장이 앞으로 일본을 먹여 살릴 것이다라고 일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마사요시 손, 제일교포 손정희 사장이 미래를 내다보고 하고 있는 거죠. 마사요시 손은 딱 두 가지만 투자하고 있어요. 반도체, 암이라는 회사의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하나와 바로 이 헬스케어 금융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지고 또 다른 이 아시아 시장을 재편하려고 하는 거죠. 아시아는 여러분 뭐 저희는 통장을 쉽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시아의 67%는 통장이 없습니다. 그걸 보통 언뱅키드 피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통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는 돈을 많이 가장 쓰는 게 뭐냐면 건강 관리 비용이에요. 질병에 따른 건강 관리 비용. 이게 결국은 아시아가 또 다른 이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서 주체가 아직 못 되고 있는 현실인데 바로 일본이 그걸 주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개념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저희는 우리들 병원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우리들 병원에 김성윤 회장님이 녹지병원을 인수하셔갖고 바로 이 디지털 병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국형 헬스케어 금융과 연관된 새로운 플랫폼 구조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 병원에 지금 조만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바로 국내에 있는 그 환자들도 당연히 받겠죠. 일반 종합병원이니까요. 하지만은 바로 이 아시아나 글로벌 중동에 산재되어 있는 실제 돈을 쓸 수 있는 이 고객들을 유입을 시켜서 이 사람들 통해서 국부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STO는 계속 앞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국내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실제 법이 제정되고 운영이 되더라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지만 저희 나라 국민들이 뛰어난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라 이런 것들인데 이 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화 전략으로 STO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투자가가 아니라 해외 투자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조그만 회사도 그런 루트를 만들어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빠르게 저희가 녹지병원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결국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라인 세계, 사이버 세계는 데이터와 링크, 연결성의 구조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 링크까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2000년대 인터넷 세대고요. 그 밑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브랜드 프라이빗 링크라고 있는데 이 프라이빗 링크가 뭐냐면 바로 에셋이에요. 자산화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사는 모든 생산들은 연결성이죠. 원래 오프라인도 그렇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링크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저희가 프라이빗 링크까지 온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 인류가. 그리고 저희 나라가 2000년대 인터넷 속도 플러스해서 짧은 시간에 변화 발전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보통 뭐 제가 이 파트가 3부인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STO의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비즈니스 모델 만든다. 이거는 사실 제가 봐서는 약간 넌센스입니다. 거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STO를. STO에 맞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보통 보면 CSR이에요. 저희가 사회공헌이라는 영역인데 사회공헌은 돈이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면 돈이 안 되는 사업이고 뭐 기부하는 행위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STO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사업 모델이에요. 왜냐? STO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얘기를 또 드릴 겁니다. 이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STO의 본질적 가치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하게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사업 모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 장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김태산이라는 분이 만드신 거를 제가 차용한 건데요. 그 결국은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그 로봇의 작동 원리거든요.
블록체인은 반대로 뭐냐면 이것을 분산해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인간을 위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인간을 위한 기술의 첫 번째가 금융이죠. 여러분들 인간이 직립을 하면서 발달한 게 딱 하나예요. 뇌가 발전했어요. 뇌가 발전하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생각이 생겼어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생긴 게 뭐냐면 바로 가치를 측정하는 그 뇌의 일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생각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른 동물과 큰 차이점이 된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런 인간화 기술로 새롭게 조명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착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 코인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블록체인의 본질은 착한 기술이다. 그렇다면 이 착한 기술을 저희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래서 저희는 제가 포커싱한 거는 바로 언뱅키드 피플이랑 헬스케어란 영역에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뭐 블록체인의 언뱅키드 피플과 헬스케어 영역인데, 이 네 가지 요소가 핵심이에요. 프라이빗 해야 된다, 디지털 에셋이 돼야 된다, 컨스머 서버리너티, 소비자 주권이 중요해요. 저희가 앞으로는 개인들이 다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고 팔 수도 있는 시대가 조만간 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싱글레러티, 특이점. 이 특이점이란 게 뭐냐면 원래 2030년이 특이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구글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 이걸 특이점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24년인데 6년이면은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엄청난 혁신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S2O가 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중에서도 헬스케어와 언뱅키드 피플을 통한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의 금융 영역을 생각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데이터는 S2O의 굉장히 핵심 요소예요. 두 번째, 팬덤이 있어야 돼요. 팬덤. 우리가 BTS 같은 팬덤이 있어야지 이 S2O의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발적 팬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블록체인에서 다오라고 합니다. 다오와 같은 커뮤니티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오 토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S2O 구조를 짜야지만 저희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해외의 유저들, 해외 인베스터들을, 개인 인베스터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오란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해 협동조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협동조합인데 디지털 협동조합을 토큰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오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요, 저희가 주식회사가 익숙하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다오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면서 커뮤니티들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실제로 얘는 머스크 집안이에요, 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엄마부터 해갖고 머스크 집안이 다 개개인이 다 엄청난 재벌인데, 얘네들은 투자의 방식이 뭐냐면 다오 방식으로 운영해요. 다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투자를 받고 투자를 유치해서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개인 회사가 달에다가 보낼 수 있는 우주선을 그 프로젝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꿈이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더리움도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랑 달리, 비트코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화의 전체 적정 수단이 됐지만, 이더리움은 실제로 다오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서클, 두 번째 이너 서클, 세 번째 이너 서클을 통해서 다오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저들 간의 성과 보상에 대해서 정확히 주고받는 것들을 토큰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경제 운영 시스템이고, 제가 뒤에서 저희 병원에서 짧게 설명할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다오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들이죠.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다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은 저희 그 서귀포에 가시면은 저희 병원이 다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고, 조만간에 이제 그 인허가 문제가 조금 남아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오픈할 거고, 저희 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오 방식의, 다오란 게 뭐냐면 저희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분들, 그 환자나 그다음에 헬스케어 소비자들한테 이런 방식 유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 때문에 그런가요? 네,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저희 병원들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인데 건강검진을 그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 세포 중심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짜놨고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를 통해서 원격 진료를 저희가 토큰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저희 병원이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은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파트너 병원, 리조트와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다오 시스템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희 토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 아시아에 있는 저희 파트너 병원이랑 리조트를 저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들 저희 프로젝트 명칭을 우리들 얼라이언스라고 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아시아에 구축하게 될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병원 프랜차이즈가 저희 나라랑 일본만 비영리고요. 일본도 영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는 영리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프랜차이즈 개념이 가능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이런 경향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다시 앞으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희가 이제 현재 방글라데시 현지 파트너 인덱스 그룹이라는 파트너사와 함께 공동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병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병원을 이거는 이제 8층짜리 병원인데요. 이 병원을 만들게 되면 이 병원 인근에 더 작은 클리닉 개념의 병원들을 저희가 우리들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건강 데이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드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상품권 기반으로 설명드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좀 이해하실 텐데 2000년대 저희가 묻지마 투자를 했어요. 주식으로. 그쵸? 기억나시죠? 아침 9시 주식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기업들의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왜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일을 해봤던 사람인데요. 그때 뭐냐면 결국은 사람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때 뭘 발행하게 해줬냐면 금감원에서 통일주권을 개인들한테 주게 만들어줬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통일주권이라고 눈에 보이는 종이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있고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 상품권 관련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증을 많이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들이라는 클리닉을 만들어서 토큰으로 수수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병원 내는 기본 구조를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다 점검을 해놨고요. 예. 네,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거를 NFT화 시키고 NFT를 통해서 ST화 시켜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계된 시스템들은 저희가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이 연계 시스템 안에는 개인의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본인이 뭐 병원 관련 내방 기록, 그다음에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제 링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링인데 이 링을 통해서 24시간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아실 거예요. 삼성도 삼성 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워치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링을 통해서 24시간 360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결합을 해갖고 저희 병원 시스템이랑 연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품권을 NFT 방식으로 발행을 할 거고요. RWA 방식으로는 저희 병원,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제주도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골프장 저희가 조만간에 이제 우리들 미술관 뮤지엄 학고방이라는 미술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 내에 RWA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MSO는 이제 병원 경영 지원 회사에서 프랜차이즈예요. 저 개념이. 여기 이제 아까 대표적인 방글라데시 병원인데 방글라데시, 대만, 베트남 이런 저희 파트너 병원들이랑 해서
MS를 본격 진출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STO를 선택하는 겁니다. 토큰을 통해서 개인들이 투자하게 만들어 갖고 본인들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방글라데시는 엄청나게 좀 수혜가 많이 필요해요. 병원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가 사우디나 이런 쪽에 근로자 수출을 하는데 송출을 하는데 건강 검진이 필수인데요. 그거 할 그 의사들이 없고 병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좋은 파트너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개인 투자가 우리들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분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년 다 1년 동안 뭐 대만, 마카오, 태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런 다양한 파트너들을 만나서 이미 구조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오픈하면 본격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불을 당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얘기 드린 일본이 라인을 통해서 그 아시아의 헬스케어 시장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들과 어떻게 저희가 살아남는 방법,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원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다음에 또 이 글로벌이라는 시장에서 STO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나오기 전에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티 입고 왔는데요. 엑스피어라는 블록체인 메인넷입니다. 개발하고 있는 서울랩스 장도희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표는 이제 곧 보이겠죠? 발표에 앞서서 좀 해명을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포럼 우리 김기흥 회장님께서 3개월 전쯤에 아마 이 포럼을 오늘 이 학술 세미나 준비하실 때 저를 찾아와서 이제 발표를 좀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흔쾌히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네 나갔네요. 저희 서울랩스는 이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개발사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엑스피어가 3월 달에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해서 런칭 행사를 태국 방콕에서 3월 26일 날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해서 태국뿐만 아니라 그 인접국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또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로 해서 여러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기술에 대해서 같이 사업화를 하자, 상용화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기술 제휴와 관련된 부분들은 서울랩스가 가져가는 게 맞고 그리고 RWA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영역,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걸 롤을 분리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특히 해외 쪽에서는. 그래서 리얼 월드 에셋이 법인명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명을 리얼 월드 에셋으로 지어서 실제 법인명이 이제 RWA가 된 거죠. 죄송하지만 저희가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분사에서 대표님이 저희 이제 서울랩스에서 스피노프에서 김순현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을 대표해서 분사 전에 제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하지만 저희 분사된 이제 그 법인에서 정리된 자료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잠깐 저희 소개를 드리자면 방금 전에 이제 장표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메인넷을 개발하고 또 메인넷 위에 여러 생태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지갑이라는 월렛도 만들었고요. 지금 토큰 이슈어라든지 런치패드 이런 부분들을 만든 것도 있고 90% 만든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RWA가 이제 저희가 그 토큰 주권을 포함해서 RWA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동남아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신진 작가들을 약간 그 작품이 미래에도 나올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종의 이제 매출 채권 개념으로 해서 펀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작년에도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플랫폼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 다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이제 그 가상자산법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저희도 토큰도 발행하고 코인도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나라를 봤는데 전략적으로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미카법에 좀 준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 바스프를 인수를 했습니다. 6월 달에 인수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법인명은 바야흐로라고 지었습니다. 순 우리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야흐로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TO 기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넘어갔고 22대 국회에서 빠르면 올해 아까 전에 우리 또 원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2년 반을 아까 우리 신한 투자증권 이세일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기업은 2년 반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2년 반 기다리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을 했을 때는 RWA든 STO든 규제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레이 존이거든요. 동남아 시장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내 규제가 그만큼 강화되어 있고 스타트업들이 그런 사업들 하기가 수월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저희가 메인넷 런칭 행사를 태국에서 했었고 당시에 이제 라오스 정부 국장급 이하 실무단들도 방문하셨었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연락이 왔고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캄보디아 우정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사무실 견학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또 기업이나 또 정부 기관에서 관심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들 RWA는 아까 이제 우리 또 수호아이오 박 대표님 잘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계속 커지고 있다. 큰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RWA 시장 그런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팅을 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민간 기업, 사업가 분들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요.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예요. 관광 자원은 많아요. 땅은 많고요. 유원지나 이런 테마파크 부지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을 수 있는 자금들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펀딩이 가능하냐? 이건 이제 RWA로 저희는 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고 자금이 없는 제3세계, 개도국 이런 쪽에 이제 니즈에 부합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부적인 정책 수립과 동시에 현재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플랫폼을 빨리 만들자.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정책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태워서 유동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개발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이제 아까 전에도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많다라고 하지만 영미권이나 유럽 같은 경우나 또는 동남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탄소 배출권이 관심이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이 많이 필요한 이제 지역인 거죠.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도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저희가 RWA 플랫폼에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플랫폼을 빨리
만들자. 그래서 지금 플랫폼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 계속 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인 타겟은 동남아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뭐 필리핀 탄소 배출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필리핀에 방문을 해주신 분들이 기후변화위원회 위원분들 방문해 주셨고, 동시에 이제 같이 손잡고 오신 분들이 천연자원 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셨어요. 필리핀 천연자원 개발공사 사장님, 이분이 오셨는데, 필리핀은 천연자원 따지고 보면 1조량은 뭐 탑이다. 그래서 이거 뭐 태양광 사업을 해가지고 전기 만들어서, 필리핀 아직도 열악한 전기 시설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수익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도 거래하고, 그래서 뭐 그런 제안들을 역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베트남에서 태양광 사업 잘하고 있는데 자금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저희 팀을 찾아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는 RWA에 가장 또 적합한, 우선적으로 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RWA 팀에서 지난주에 계약을 하고 온 것은 그 태국에 우돈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민간 쓰레기 매립장의 일부 지분을 25% 정도를 인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법인 명으로 해서 이제 홍보 기사는 나갔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RWA에 태워서 저희가 이제 수익화하고 이런 건데, 이게 매립지는요, 주 매출처가 구청이에요. 예. 구청에 있는 시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 예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발생이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아주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죠. 근데 동남아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리수거가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분리수거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활 쓰레기가 왔을 때 이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 재활용됨으로써 이 재활용된 것들을,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펠릿 형태로 쪼개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재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판매 수익,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또 탄소 배출권이 나와요. 이제 수익원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뭐 이제 매립하고 나서 나중에 뭐 가스가 나오고, 이것까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업이다. 이미 저희는 저희 팀에서 계약을 했고, 이 부분들을 이제 RWA화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메인넷 엑스피어 만들고 있지만 무조건 엑스피어 기반의 토큰, 뭐 엑스피어 기반의 DApp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RWA 플랫폼에 맞게 멀티체인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모든 실물 자산을 연결하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토큰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제가 돼 있지 않고, 또 일단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국가들을 글로벌향으로 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더라.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웹3로 탁 넘어갔을 때 중간에 진입 장벽이 있겠다. 그래서 웹2와 웹3를 같이 연동해서 하이브리드형 플랫폼을 구현을 해보자 해서 피지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갑 연결해서 테더로 결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로그인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쉬는 타임에 우리 코다의 우리 조진석 대표님한테 저희 RWA 하는데 저희 토큰들 RWA 다 토큰화하는 것들 가급적이면은 코다에서 하면 어때요? 야 일단 집어넣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이 되고 있는데, 커스터디라든지 오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그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또 코다 같은 좋은 14조 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커스터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 플랫폼도 더 안전성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주된 서비스는 이제 자산 토큰화하는 플랫폼에서 자산 토큰화하고 이 거래 플랫폼이 이 RW 에셋의 종류에 대해서 뭐 차트가 나오는 오더북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마켓플레이스 형태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재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고 유저들이 많이 달라붙는 자산에 대해서는 빗썸 거래소처럼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거래가 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켓플레이스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투자 관리 도구라든지 규제라든지 보안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투자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크게 보면은 차별성이라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단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멀티 체인을 채용하겠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주로 이제 UI UX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발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플랫폼 자체가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시작부터 글로벌로 하겠다라는 거죠. 동남아 향 글로벌 서비스로 이 플랫폼을 런칭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확산성을 위해서 레퍼럴 추천제로 해서 쭉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비교를 하자면은 뭐 여러 군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우죽선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저희가 이거 작성할 때만 해도 저희가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 블록 오디세이라든지 여러 이제 개발사나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남아랑 손을 잡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영합니다. 뭐 플랫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좋은 팀들이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 이렇게 진출한다라는 거는 또 동남아 시장이 그만큼 동시에 빠르게 열린다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VC들도 저희 RWA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시장이 열리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좋은 플랫폼 만들었구나. VC들도 저희한테 투자를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빠른 확산성을 위해서 멀티 체인을 채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발은 7월 말이면은 뭐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장 흐름에 맞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RWA 대표님이 좀 공식적으로 런칭 행사를 가질 예정이고 조만간에 개발은 7월 말에 되지만 뭐 디버깅 정도를 한 4주 정도 하고 9월달 뭐 KBW 주간에 오픈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오픈 시점은 좀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이고요. 제가 빠르게 시간 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저희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 와주시고 또 교수님들 또 업계 많은 대표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 서울랩스 그리고 RWA 리얼월드 에셋 열심히 앞만 보고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토론을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속 저희 법제화 얘기가 나왔고 이제 법제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최소한 2년 이상은 더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예 기간이 지난 21대 국회 때는 1년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2년 이상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혁신금융 사업 서비스를 지정을 받는 건데 현재 금융위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한 건수가 한 320여 건, 정확히 323건입니다. 323건이고 그 중에 주각투자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도 없어졌고요. 그전에는 지정 신청서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 6월 달부터는 공개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매월 마지막 주 월 2주간 지정 신청서를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지정 신청서 접수 건이 토탈 131건입니다. 131건이고 그다음 신청 기업 유형별로 보면은 금융회사가 96건, 그다음에 핀테크가 31건, 그다음에 빅테크사가 1건, 3건, 그다음에 기타가 1건. 그래서 131건이고요. 이거를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은 자본시장 분야가 48건, 그다음에 전자금융 보안 서비스 분야가 보안 분야가 한 35건, 대출 분야가 한 33건 정도로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되면 120일 내에 심사를 해서 뭐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20일 내에 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아마 그 서비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받을 때 또 부족한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날짜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분 나와 주시죠. 아니야, 계속 잘 보자. 자리 될 것 같은데. 서 기사님 첫 번째. 네, 토론은 네 분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에 석동호 이사님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집에서는 아마 3분 자료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큐브벤처 파트너스의 석동호 이사님, 그다음에 클립로드의 박상욱 대표님, 한국 블록체인 사업 협동조합의 이준복 이사장님, 그다음 IP샵의 김재설 의장님 순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7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브벤처 파트너스 석동호 이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제는 글로벌 STO 관련 투자 사례 그리고 어떤 발행 사례, 유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또 투자 회사 관점에서 이 STO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TO는 아시다시피 토큰 증권으로서 많은 이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뭐 발행 비용이 적다든지 유지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또 투자 접근성이 좋다든지 보안성이 높다든지 24시간 거래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런 많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법제화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2017년도에 최초로 블록체인 캐피탈의 BCAP 토큰을 STO화한 사례가 처음 시작이 되었죠. ERC20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버그린형 펀드인데요. 펀드가 만기가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것인데 현재 재투자가 되고 있고 그 당시 2017년도에 투자한 것 대비 멀티플로 지금 14.1배 정도 지금 멀티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STO가 글로벌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르팔이라고 중국의 물류 에코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수익금을 배당하는 그런 토큰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회사는 서비스 영역은 중국이지만
회사는 버진 아일랜드에 이렇게 설립되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걸 지금 상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 회사가 뭐 이렇게 상장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쿠팡이 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쿠팡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쿠팡 그 USA가 되겠죠. USA가 상장하듯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트루팔도 토큰 오퍼링을 발행한 거는 거의 한 10억 개를 오퍼링을 했는데 오퍼드 실제 이제 모금된 거는 한 2천만 불 정도 이렇게 모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드벤트 엔터테인먼트라고 ATX 이는 22년 12월에 상장했는데 이거는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지금 의미 있게 토큰이 잘 발행이 되었고 현재 그 오퍼드된 게 1,500만 달러 정도 됐었고요. 최소 미니 뭐 투자 금액은 7,500불. 이런 식으로 이런 할리우드 제작에 높은 이제 개인들도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개인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면 이제 STO를 통해서 이러한 기회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이제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물류 이야기했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야기했고 이제 또 해양 탐사 보물 탐사 그게 해양 탐사 기업이라고 하는 트레저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TRZX라고 하는 이제 토큰 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해양 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물선 탐사하듯이 뭐 다큐멘터도 찍고 실제적으로 보물을 탐사하고 그 과정들을 그 다 공개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수익 기반을 가지고 그 토큰 홀더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얘네들도 그냥 한 600만 정도의 오퍼드가 됐고요. 여기서 뭐 여러 이제 뭐 굿즈 판매랄지 뭐 다양한 이제 부가 상품들을 토큰 홀더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이런 개념의 이제 STO가 발행이 됐고, 그다음 턴코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탤런트 가수나 탤런트 축구 선수 이런 유명 선수들의 그 개인 카드를 발행을 해서 이걸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때 발생하는 어떤 카드를 발행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는 이제 수익이 발생하겠죠. 또 거기에 어떤 가치가 부여가 되게 되면 또 많은 또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걸 토큰 홀더들하고 또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오퍼드된 것이 거의 한 4,300만 달러 정도 됐고요. 굉장히 이제 이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엑스마나라고 하는 것도 메타버스 관련 이제 게임 수익 공유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그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인터 마이애미 거기 소속인데 거기에 스폰하기도 했고 여기도 오퍼드된 게 한 2억 개 정도 오퍼드되면서 대체적으로 이게 뭐 최소 투자 금액이 다 기본적으로 1,000불이 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HAG라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 관련인데요. 이것도 이제 해시레이트를 증권한 한 사례입니다. 채굴에서 이게 나오는 이제 수익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홀더들에게 WBTC라고 하는 것으로 배당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도 이제 뭐 해시레이트 토큰을 뭐 39달러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퍼드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에 가면 컨버티블 컨셉 노스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가 있는데 이 운송업체입니다. 캐나다는 굉장히 동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펜도로 가가지고 올 때는 뭐 이렇게 빈차로 오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로스가 크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컨버티블하게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올 때도 수익을 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토큰은 여기에 이제 투자를 STO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죠. 이 경우도 이제 2,300만 정도 오퍼도 됐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KKR이라고 헬스케어 성장 전략 펀드라고 해서 KKR은 너무나 유명한 사모펀드 회사죠. 그 자산 규모가 한 640조 이상을 운용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 전략 성장 펀드를 5조짜리 펀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통은 이런 5조짜리 펀드 만들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SDO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되면서 일부 이제 그 뭐 LP 기관 투자가 LP1, 뭐 기관 투자가 LP2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의 일부를 한 1억 불 정도를 SDO로 발행을 해서 펀드레이징을 한 사례. 이거는 뭐 아발란체라고 하는 그 대형 메인넷을 통해서 발행을 했었죠.
그다음에 해밀턴 레인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KKR 못지않은 상품도 회사인데요. 프라이빗 마켓에서 여기도 선순위 뭐 신용 이렇게 됐네. 예, 주식 공동펀드랄지 네,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투자자 관점에서 사모펀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의 방식인 기관 투자, 기관 LP뿐만 아니라 여기에 채권을 갖다가 STO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STO로 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그 시장의 투자 회사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앞으로 뭐 실물 자산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펀드레이징하는데 직접 펀드레이징 할 수도 있지만 STO로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그건 또 받쳐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펀드 회사가 투자 회사가 그 펀드레이징으로 STO화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시너지가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이거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확정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인데 아직 우리나라 갈 길이 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심해서 이 길을 같이 뚫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석동 이사님 발표 자료를 어저께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발행 그 글로벌 STO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발행 시, 유통 시 고려 사항까지 해서 좀 한 12페이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끝나고 석 이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박상욱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립로드의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 관련돼서 STO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 콘텐츠가 STO와 관련돼서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한 것 하나 하고 또 한편은 투자자 관점에서 문화 콘텐츠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화는 스며드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스며들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기고 있는 어떤 그 빼빼로데이라던가 발렌타인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의 일환이고 그것이 생활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빼빼로 하나 가지고 그 하루 동안 밀어나는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가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팬들과의 접목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동안은 어떤 투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곳들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들이 STO가 열림으로 인해서 작은 어떤 팬심과 함께 마케팅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 예전에 해리포터라는 그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 60만 대를 수출을 했던 그런 성과를 올렸다라는 기사가 과거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 현대자동차는 망하면 고철이 남습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는 망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STO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것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하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콘텐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문화 콘텐츠를 투자할 때는 단순한 팬심에 의해서 마케팅에서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위해서 참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한국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의 어떤 노하우로 인해서 이것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문화 콘텐츠를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준복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블록체인 협동조합 하고 있는 이준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펜딩돼 있는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바뀌기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서 한 2년 반 동안 준비를 했고, 2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소위원회 통과를 하고 발표까지 끝났는데 아쉽게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발표를 했던 데가 미래에셋이랑 소카가 같이 나왔는데, 사실은 수익 신탁 모델로 거의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비슷한데 왜 떨어졌는지를 솔직히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붙었던 회사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항공기 엔진 예비로 가지고선 하는 그 회사가 붙었는데, 솔직히 신탁 수익 증권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성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안 해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떨어져서 왜 그런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고,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넣었어요. 이번 달에 또 넣어서 아마 심사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넘게 사실은 STO랑 그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그 오늘 나와서 이제 사례로 많이 발표되고 있는 RWA나 뭐 해외 쪽에서의 STO랑은 한국의 STO는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의 STO는 그냥 증권입니다. 이거는 토큰이 아니고 증권의 한 발행 형태가 다른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한국에서 해외에서 했던 프로젝트 동일하게 이걸 가져온다 하면 자본시장법에 다 위배돼서 그 가상자산법에도 다 위배가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국에서 해외에서의 STO랑 한국에서의 STO가 왜 틀리냐를 그러니까 하나로 얘기를 하다 그러면 솔직히 그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우리가 샌드박스를 할 때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제시한 규제의 그 밸류에이션 툴 자체가 그들이 봤을 때 리저너블하지 않으면은 이건 절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저희가 제시했던 모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의 원하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일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STO 그리고 RWA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자산에 대한 평가가 솔직히 누구나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공신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산화 시켜서 토큰화 시켰을 때 왜 이거를 이 가격에 팔아야 될지를 누구 하나 솔직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점차 규제화가 되다 보면은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레귤레이션 자체들이 조금 엄격해지고 아마 좀 타이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재설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복 이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저희 그 해답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 그 심사팀하고 우리 심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아까 우리 앞서서 발표해 주신 우리 서울랩스 장도희 대표님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2년 6개월을 버티냐. 저희 4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4년째. 저희 이제 시작하자마자 사업 첫 해에 1사분기 매출을 20억을 했어요. 그해 100억 넘긴다 막 이러면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금감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업하지 말라고. 왜냐면 니네 거 증권성마저 검토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뭐 서류를 제출해도 그게 아니고 그 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감위에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증권성이 아니다라고 판명을 받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동안 영업을 못했고, 뭐 흔히 저희 경쟁사는 아니죠. 저희보다 큰 회사인데 뮤직카우라고 하는 회사도 1년 동안 영업을 못했어요.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4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까지 기존에 있는 RWA, 저희가 가지고 있는 RWA들을 전부 다 저희는 솔루션화 시켰고요. 21대죠. 국회에서 사실 법이 통과돼서 저희도 이제 플랫폼 또는 이제 증권사들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우리 앞선 소개했던 디아나 서울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랩스처럼 저희도 이제 결국은 해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운 좋게도 저희는 또 이제 정부 쪽 라인을 좀 타고 가려고 해서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하고 이제 저희는 프랑스, 유럽 쪽으로 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지만 우리 오늘 옆에 우리 클립로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저희 회사의 지금 글로벌 진출 그 BM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거를 보셨나? 네. 근데 되게 좋은 말씀 앞서서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서서 발표한 우리 회사들도 그렇지만 해외 진출이 현재는 답인 것 같아요. 저희가 2주 전에 금감원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금감원 심사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서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자기네들도 심사하는데 이거를 안 들어주자니 뭐하고 들어주자니 자기네들이 총대 맬 것 같아서 못 해준다고 하시면서 예시를 든 게 우리 이쪽 예시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는 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앞서서 우리 디아나나 서울랩스 같은 경우는 잘 선택하신 것 같고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해외 진출이 좀 느려요. 그래서 아직 스타트업이고 작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나라의 이 프로젝트들이 해외에 좀 나가서 해외에서 좀 큰 성공을 거둬서 좋은 모범 사례가 돼서 역으로 성공하신다면 역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금감원이 아무 소리 안 하겠대. 그러니까 그런 예시를 하나 해주셨길래 그래서 저희도 이제 4년 참다가 올해부터 이제 해외 진출 저희도 할 계획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발표해 주신 앞선 기업들 꼭 성공하셔서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시고 식사하러 가셔야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발표자님들께서 추가 말씀 있으시면 뭐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분만 하실 말씀 추가로 있어요? 뭐 이제 우리 또 이준복 이사장님이랑 또 옆에 우리 대표님들 말씀에서 전략을 잘 짰다. 일단 뭐 그런 안도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동병상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진출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랑 또 나누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해외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저도 글로벌화가 가장 중요한 타겟인 거라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국가들과 거래를 해야지 멀리 있는 국가들은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한 뭐 5시간만 6시간 사이에 있는 동남아시아, 중동 이 정도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뉴 마켓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국내 스타트업의 뭐 RWA 전략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병원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저희는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병원 프랜차이즈에 집중해서 아시아 시장으로 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랩스도 아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섹션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업무적으로 지금 가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프로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시간도 조금 남아서 원래 이제 6시 40분이 이제 끝나는데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거든요. 한 2분 정도 플로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면은 주최 측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저희가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